북한에서 가장 위험한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감옥도 군대도 아닙니다. 바로 장마당입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가족 전체가 사라질 수 있는 곳. 하지만 북한 주민들은 매일 그곳으로 향합니다. 왜일까요? 오늘 그 충격적인 진실을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여러분, 혹시 북한 장마당이 그냥 평범한 시장이라고 생각하셨나요?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처음 장마당에 발을 들여놓은 그 순간 제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장마당 입구에 서자마자 코를 찌르는 냄새가 밀려왔습니다. 사람 냄새, 음식 냄새,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생존의 냄새였죠. 수백 명의 사람들이 좁은 공간에 빽빽하게 모여 있었고 그들의 목소리는 한국의 재래시장보다 20배는 더 시끄러웠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군복을 입은 단속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매처럼 날카로운 눈으로 장마당을 훑고 있었죠. 그 시선 아래서 장사꾼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물건을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장마당에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이 팔리고 있었습니다. 중국산 라면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담배 한 갑을 손에 든 아저씨가 큰 소리로 가격을 외치고 있었습니다. 속옷부터 시작해서 신발, 화장품, 심지어 녹슨 목까지 팔고 있었죠. 하지만 가장 흥미로웠던 건 조용히 거래되는 물건들이었습니다. 어떤 아주머니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다가 손님이 다가오면 재킷 안쪽에서 무언가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DVD였습니다. 한국 드라마가 담긴 불법 DVD였죠. 얼마예요? 손님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빨리 결정하세요. 단속 곧 온다는 소문이 있어요. 아주머니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장마당은 단순한 시장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북한 주민들의 생존 그 자체였습니다. 국가 배급이 끊긴 지 오래된 북한에서 사람들은 장마당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었습니다. 쌀 한 톨, 옷 한 벌, 모든 것이 이곳에서 해결됐죠. 저는 장마당을 걸으며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곳의 모든 사람들은 배우였습니다. 단속원 앞에서는 순종적인 주민으로, 손님 앞에서는 능숙한 장사꾼으로, 그리고 동료들 앞에서는 생존 전략을 공유하는 동지로 변신했죠. 한 아저씨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형제, 담배 필요해? 좋은 거 있어? 그는 주머니에서 중국산 담배를 꺼내 보였습니다. 정품이 아닌 게 분명했지만 그에게는 이게 전부였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삶의 유일한 수단이었죠. 저녁 무렵이 되자 장마당은 더욱 혼잡해졌습니다. 일을 마친 사람들이 저녁 거리를 사러 몰려들었기 때문입니다. 한 아주머니는 아이의 손을 꼭 잡고 감자 몇 개를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은 너덜너덜하게 낡아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단속이야. 라고 외쳤습니다. 순식간에 장마당의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불법 물건을 팔던 사람들은 번개같이 물건을 집어넣고 사라졌고 다른 장사꾼들은 태연한 척 자리를 지켰습니다. 마치 오랜 연습을 한 듯한 완벽한 움직임이었죠.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장마당이 단순한 생존의 공간을 넘어 제 인생까지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요. 장마당에는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어두운 세계가 숨어 있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장마당에서 만난 가장 충격적인 사람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장사꾼도 손님도 아닌 장마당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권력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장마당에 장사꾼만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장마당에는 훨씬 더 무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장마당의 모든 것을 좌우하는 실세들입니다. 그들을 북한에서는 돈주라고 부릅니다. 돈주는 한마디로 장마당의 대부입니다. 그들은 엄청난 자금을 가지고 있으며 그 돈으로 수십, 수백 명의 장사꾼들을 움직입니다. 제가 처음 돈주라는 존재를 알게 된 건 한 아주머니를 통해서였습니다. 그녀는 장마당에서 중국산 옷을 팔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한 남자가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 남자는 말끔한 차림에 자신감 넘치는 태도를 보였죠. 이번 달 수익은 어때? 남자가 물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즉시 허리를 굽히며 공손한 태도로 바뀌었습니다. 사장님, 이번 달은 좀 어려웠습니다. 단속이 심해서.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변명은 필요 없어. 다음 주까지 원금에 이자 포함해서 다 갚아. 못 갚으면. 알지? 그리고는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아주머니는 돈주에게 돈을 빌려 장사를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돈주는 자신의 돈을 장사꾼들에게 빌려주고 매달 높은 이자를 받아갔습니다. 이자율은 월 30%에서 50%까지 달했죠. 은행도 없고 합법적인 대출 시스템도 없는 북한에서 돈주는 유일한 금융기관이었습니다. 하지만 돈을 갚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직접 목격한 일이 있습니다. 어느 날 장마당 한쪽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한 남자가 무릎을 꿇고 있었고 그 앞에 서너 명의 건장한 사내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돈주가 고용한 회수원들이었습니다. 사장님, 일주일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제발. 남자가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회수원들은 냉정했습니다. 기회는 이미 3번 줬어. 오늘 안에 물건이든 돈이든 내놔. 그들은 남자의 장사 물건을 모두 압수해 갔습니다. 더 끔찍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돈을 갚지 못한 장사꾼의 가족이 대신 빚을 떠안는 경우도 있었죠. 심지어 젊은 여성의 경우 돈주의 사업장에서 강제로 일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돈주는 단순히 돈만 빌려주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중국과의 밀수 경로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장마당에서 팔리는 대부분의 중국산 제품들은 돈주의 네트워크를 통해 들어왔죠. 어느 날 저는 한 돈주의 창고를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그곳에는 중국에서 밀수입된 물건들이 가득했습니다. 라면, 전자제품, 옷, 신발, 심지어 냉장고까지 있었습니다. 한 장사꾼이 말했습니다. 저 물건들이 장마당으로 흘러가는 거야. 우리는 돈주한테 물건을 받아서 팔고 수익을 나누는 거지. 돈주가 되기 위해서는 3가지가 필요했습니다. 첫째, 엄청난 초기 자본. 둘째, 중국 브로커와의 연결. 셋째, 당 간부나 보안원과의 인맥. 이 3가지가 갖춰지면 돈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돈주도 완벽하게 안전한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그들 역시 두려워하는 존재가 있었으니까요. 바로 단속원입니다. 어느 날 장마당에 단속 바람이 거세게 불었습니다. 돈주들도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창고가 적발되면 모든 재산을 잃을 수 있었으니까요. 한 돈주는 단속원에게 뇌물을 건네며 창고를 보호받으려 했습니다. 저는 장마당을 떠나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곳은 자본주의의 가장 원시적인 형태였습니다. 양육강식 적자 생존의 세계. 돈주는 그 세계의 정점에 서 있는 포식자였습니다. 하지만 장마당에는 돈주보다 더 무서운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복을 입고 다니며 한순간에 사람의 인생을 뒤집을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었죠. 다음 이야기에서는 장마당의 진짜 지배자, 단속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마당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누구일까요? 군인? 돈주? 아닙니다. 바로 단속원입니다. 단속원은 국가보위부나 인민보안성에서 파견된 사람들로 장마당의 불법 거래를 감시하고 단속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들은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는 공포의 존재였습니다. 제가 장마당에 익숙해질 무렵 단속원의 진짜 얼굴을 보게 됐습니다. 어느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장마당은 여느 때처럼 사람들로 붐볐고 장사꾼들은 목청껏 물건을 팔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누군가 외쳤습니다. 비상이다. 마치 훈련이라도 받은 듯 장마당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한국 드라마 DVD를 팔던 아주머니는 번개같이 물건을 보자기에 싸서 숨겼고 중국산 화장품을 팔던 남자는 재빨리 물건을 자루에 넣어 등에 메고 사라졌습니다. 5초도 채 안 돼서 장마당의 풍경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불법 물건들은 모두 사라지고 합법적인 물건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마치 마술 같았죠. 그리고 단속원들이 등장했습니다. 5명의 남자가 팔짱을 끼고 장마당을 누비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눈은 매처럼 날카로웠고 조금이라도 수상한 기미가 보이면 즉시 달려가 조사했습니다. 한 젊은 여성이 단속원의 눈에 띄었습니다. 거기 가방 좀 보자. 단속원이 명령했습니다. 여성은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열었습니다. 다행히 가방 안에는 합법적인 물건만 있었고 단속원은 실망한 표정으로 돌아섰습니다. 단속에는 2 종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정식 단속입니다. 이것은 미리 공지되는 단속으로 보통 일주일에 한두 번 정해진 시간에 이루어집니다. 장사꾼들은 이 시간을 피해 불법 물건을 숨기거나 장사를 쉬었습니다. 두 번째는 불시 단속입니다. 이것이 진짜 위험했습니다. 아무 예고 없이 아무 시간에나 나타나는 단속이었죠.
불시 단속 때는 도망칠 시간도 없었습니다. 제가 목격한 가장 충격적인 단속은 한국 드라마 DVD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북한에서는 한국 콘텐츠 단속이 극도로 강화된 시기였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보다 적발되면 최소 노동 단련대, 심하면 정치 범수 용소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대대적인 불시 단속이 있었습니다. 단속원들은 각 장사꾼의 물건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아저씨의 가방에서 한국 드라마 DVD 여러 장이 발견됐습니다. 이게 뭐야? 단속원이 소리쳤습니다. 아저씨는 창백해진 얼굴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단속원들은 그를 끌고 갔고 그의 모든 물건을 압수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숨죽이며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이 있었습니다. 모든 단속원이 똑같이 엄격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단속원은 눈 감아주는 경우도 있었죠. 한 아주머니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단속원도 사람이야. 그들도 먹고 살아야지. 적당히 챙겨주면 적당히 봐주더라고. 이것이 장마당의 암묵적인 룰이었습니다. 실제로 어떤 장사꾼들은 단속원과 거래를 했습니다. 매달 일정 금액을 주거나 물건을 제공하면 단속 때 눈 감아주는 식이었죠. 이것은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단속원이 뇌물을 받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젊고 야심찬 단속원들은 실적을 올리기 위해 더욱 가혹하게 단속했습니다. 그들에게 적발당하면 변명의 여지가 없었죠. 장사꾼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나름의 신호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누군가 기침을 2번 하면 단속원이 온다는 신호였고 특정 문구를 외치면 불시 단속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장마당을 떠나면서 깨달았습니다. 단속원은 단순히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장마당 생태계의 일부였고 때로는 포식자였고 때로는 공생관계였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단속원과 친해지면 엄청난 이득을 볼 수 있다는 것이었죠. 다음 이야기에서는 단속원과의 은밀한 관계가 어떻게 장마당에서의 성공을 좌우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에서 가장 큰 특권은 무엇일까요? 바로 권력자와의 연결입니다. 그리고 장마당에서 그 권력자는 단속원이었습니다. 단속원과 친해지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제가 직접 목격한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장마당에 순자라는 40대 아주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중국산 화장품과 옷을 팔았는데 다른 장사꾼들과는 뭔가 달랐습니다. 단속이 와도 전혀 당황하지 않았죠. 어느 날 대대적인 단속이 있었습니다. 다른 장사꾼들은 황급히 물건을 숨기고 도망쳤지만 순자는 태연하게 자리를 지켰습니다. 단속원이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순자 동무, 오늘도 장사 잘 되나? 단속원이 친근하게 물었습니다. 덕분에 잘 되고 있습니다, 동무. 순자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단속원은 그녀의 물건을 한 번도 확인하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나중에 다른 장사꾼에게 물어봤습니다. 순자는 어떻게 단속을 안 받나요? 그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순자는 단속원들한테 매달 관리비를 내거든. 담배도 주고 돈도 주고. 그러니까 단속할 때 눈 감아주는 거지. 이것이 장마당의 현실이었습니다. 단속원과의 관계는 장사의 성패를 좌우했습니다. 단속원에게 잘 보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였습니다. 가장 흔한 방법은 정기적으로 뇌물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담배 한 갑, 중국 돈 몇십 위안, 혹은 중국산 물건을 선물로 주는 식이었죠. 한 장사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달에 중국 돈 50위안만 주면 1년 내내 편하게 장사할 수 있어. 계산해보면 이득이지. 단속원과 친해지면 세 가지 큰 이점이 있었습니다. 첫째, 장사 자리를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장마당에서 좋은 자리는 금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입구 쪽이나 교차로는 누구나 탐내는 자리였죠. 하지만 단속원과 친한 장사꾼은 이런 좋은 자리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순자는 장마당 입구에서 가장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장사꾼이 그 자리를 탐낼 때마다 단속원이 나서서 순자를 보호해줬습니다. 이 자리는 순자 동무 자리야. 다른 데 가서 자리 잡아. 둘째, 물건 압수를 면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불법 물건을 팔다 적발되면 보통 모든 물건이 압수됐습니다. 하지만 단속원과 친한 장사꾼은 이번 한 번만이라는 말과 함께 물건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 번은 순자가 한국산 라면을 팔다가 다른 단속원에게 적발됐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친한 단속원이 와서 상황을 해결해줬습니다. 이 동무는 실수한 거야. 물건 돌려줘. 순자는 아무 문제 없이 장사를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셋째, 불시 단속 정보를 미리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이점이었습니다. 단속원과 친한 장사꾼은 불시 단속이 있기 하루나 이틀 전에 정보를 입수할 수 있었죠. 내일 오후에 큰 단속이 있어. 조심해. 단속원의 이 한마디가 장사꾼의 재산을 지켜줬습니다. 미리 불법 물건을 숨기거나 장사를 쉴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모든 단속원이 뇌물을 받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원칙주의자 단속원도 있었고 뇌물을 받다가 상부에 보고되어 처벌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사꾼들은 신중하게 단속원을 선택했습니다. 어느 날 한 장사꾼이 잘못된 단속원에게 뇌물을 제안했다가 큰 곤욕을 치렀습니다. 나를 모욕하는 거야. 단속원이 화를 내며 그의 모든 물건을 압수하고 경찰서로 끌고 갔습니다. 그 장사꾼은 한 달 동안 노동 단련대에서 생활해야 했습니다. 단속원과의 관계는 양날의 검이었습니다. 잘 맺으면 천국이었지만 잘못 맺으면 지옥이었죠. 순자는 10년 넘게 장마당에서 장사를 했고 그 비결은 단속원과의 좋은 관계였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마당에서 성공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해. 좋은 물건과 좋은 인맥. 특히 단속원과의 인맥이 더 중요하지. 저는 이 광경을 보면서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한편으로는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부패한 시스템에 대한 분노가 일었습니다. 하지만 장마당에는 순자처럼 운이 좋은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속원과 친해질 기회도 돈도 인맥도 없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들은 장마당에 보이지 않는 희생자들이었죠.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들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북한 장마당은 자유로운 시장 경제의 상징이라고들 합니다. 하지만 그건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장마당에는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었습니다. 제가 장마당에서 가장 가슴 아팠던 순간은 돈이 없는 사람들을 봤을 때였습니다. 그들은 장마당에 왔지만 아무것도 살 수 없었습니다. 그저 구경만 할 뿐이었죠. 한 할머니가 쌀을 파는 가판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참 동안 쌀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쌀 한 킬로 얼마요? 5,000원이에요. 장사꾼이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는 주머니를 뒤적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비싸네. 그리고는 빈손으로 돌아섰습니다. 그 할머니는 아마 집에서 며칠째 굶주리는 가족을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머니에 돈이 없었습니다. 장마당은 그녀에게 희망이 아닌 절망이었습니다. 더 안타까운 건 어린 학생들이었습니다. 10대 초반으로 보이는 아이들이 장마당 구석에서 몰래 물건을 팔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파는 건 주로 담배 한 개비씩, 사탕 몇 개, 혹은 헌책 같은 것들이었죠. 학생, 담배 필요하세요? 한 남자아이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의 옷은 너덜너덜했고 얼굴은 영양실조로 창백했습니다. 넌 학교 안 가니? 제가 물었습니다. 학교. 가고 싶어도 못 가요. 돈을 벌어야 해서요. 북한에서는 명목상 의무 교육이 있지만 실제로는 많은 아이들이 학교를 그만두고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가족이 굶주리고 있는데 학교에 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으니까요. 한 아주머니는 3명의 어린 자식을 데리고 장마당에 왔습니다. 아이들은 굶주린 눈으로 음식 가판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배고파. 막내가 울먹였습니다. 조금만 참아. 집에 가면 옥수수죽 끓여줄게. 아주머니의 목소리에는 죄책감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장마당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들은 성분이 나쁜 사람들이었습니다. 북한에는 성분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조상의 배경과 정치적 충성도에 따라 사람을 핵심층, 동요층, 적대층으로 나누는 제도였죠. 적대층에 속한 사람들은 장마당에서조차 차별받았습니다. 그들은 좋은 자리에서 장사할 수 없었고 단속원들의 표적이 되기 쉬웠습니다. 한 남자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월남자라서 우리 가족은 평생 감시받고 살아요. 장사하려고 해도 좋은 자리는 못 잡고 단속 때 제일 먼저 조사받아요. 뭘 해도 안 돼요. 그는 장마당 구석 어두운 곳에서 헌 옷을 팔고 있었습니다. 같은 물건을 팔아도 그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적은 돈을 벌었습니다. 누가 성분 나쁜 사람에게서 물건을 사고 싶어 하겠습니까? 장애인도 장마당의 희생자였습니다.
한쪽 다리가 불편한 아저씨가 지팡이를 짚고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좋은 자리를 차지할 수도 없었고 단속돼 빨리 도망칠 수도 없었습니다. 장애인은 국가에서 돌봐주지 않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가 쓸쓸히 웃었습니다. 국가가 뭘 돌봐줘요? 우리는 알아서 살아야 해요. 안 그러면 굶어 죽어요. 여성들도 장마당에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특히 혼자 아이를 키우는 여성들은 더욱 힘들었죠. 한 젊은 여성은 아기를 업고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기는 엄마 등에서 울고 있었고 엄마는 눈물을 닦으며 물건을 팔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어디 갔어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죽었어요. 탄광에서 사고로.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이제 저 혼자 아이를 키워야 해요. 장마당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장마당은 그녀에게 유일한 생존 수단이었지만 동시에 끝없는 고통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노인들의 상황은 더욱 비참했습니다. 70대로 보이는 할아버지가 담배 한 갑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서 있었지만 아무도 그에게서 담배를 사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얼마나 버셨어요? 저녁 무렵에 제가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못 팔았어요. 내일은 팔 수 있겠지. 그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제가 장마당을 떠나면서 깨달은 것은 장마당은 자유의 공간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생존을 위한 치열한 전쟁터였고 강자만이 살아남는 정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정글 속에서도 희망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았고 끊임없이 새로운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장마당에는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비밀스러운 신상품들이 있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 금지된 물건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 장마당에도 합법과 불법의 경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경계는 정말 종이 한 장 차이였습니다. 장마당의 가장 큰 비밀은 바로 금지 품목 거래였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국산 물건과 허가받은 중국산 물건만 팔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금지 품목이 거래되고 있었죠. 첫 번째로 가장 인기 있는 금지 품목은 한국산 제품이었습니다. 특히 한국 라면은 엄청난 인기였습니다. 신라면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졌죠. 한 아주머니는 조심스럽게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형제, 좋은 거 있는데 관심 없나? 그녀는 주위를 살피더니 재킷 안쪽에서 신라면 한 봉지를 꺼내 보였습니다. 이거 한국에서 온 거야. 맛있어. 하지만 비싸. 한 봉지에 중국 돈 12안. 북한 돈으로 환산하면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기꺼이 그 돈을 냈습니다. 한국 라면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남조선의 맛이었고 금지된 자유의 상징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한국 드라마와 영화가 담긴 USB와 DVD였습니다. 이것이 진짜 위험한 물건이었습니다. 척발되면 최소 노동 단련대, 심하면 정치 범수 용소까지 갈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사람들의 갈망은 두려움보다 강했습니다. 특히 젊은 층은 한국 드라마에 열광했습니다. 사랑의 불시착, 도깨비, 태양의 후예 같은 드라마는 북한 젊은이들 사이에서 엄청난 인기였죠. 한 20대 청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보면 다른 세상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위험해도 계속 봐요. USB 판매자는 극도로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들은 장마당 구석진 곳에서 빠르게 거래했습니다. 뭐 필요해? USB 하나. 10개 들어있어. 중국 돈 32안. 거래는 1분도 안 돼서 끝났습니다. 세 번째는 중국산 스마트폰과 전자제품이었습니다. 북한에서도 휴대전화가 있지만 국가 통제를 받는 내부 네트워크만 사용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산 스마트폰은 달랐습니다. 국경 지역에서는 중국 통신망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밀수입된 중국 휴대전화로 중국과 통화하거나 심지어 인터넷을 할 수 있었죠. 이것은 엄청난 금지사항이었지만 국경 지역 사람들에게는 외부 세계와 소통하는 유일한 창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해외 화장품과 의류였습니다. 한국산, 일본산, 미국산 화장품은 북한 여성들의 로망이었습니다. 특히 한국 화장품 브랜드는 엄청난 인기였죠. 한 여성은 한국산 립스틱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거 한국에서 온 거예요. 발라보면 우리 제품이랑 차원이 달라요. 하지만 척발되면 큰일 나요. 그래서 집에서만 몰래 발라요. 이런 금지 품목들은 어떻게 거래됐을까요? 그 방식은 정말 영화 같았습니다.
첫째, 거래 장소가 따로 있었습니다. 장마당 한복판이 아니라 구석진 골목이나 화장실 근처에서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판매자는 특정 위치에 서 있고 관심 있는 사람이 다가오면 조용히 거래했습니다. 둘째, 암호 같은 대화가 오갔습니다. 좋은 거 있어? 라는 말은 불법 물건 있나요? 라는 뜻이었습니다. 특별한 거 찾아? 라는 말은 한국 제품이나 DVD 있나요? 라는 의미였죠. 셋째, 단속원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했습니다. 장마당 곳곳에 망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속원의 움직임을 감시하고 위험하면 즉시 신호를 보냈습니다. 기침 2번 혹은 특정 문구를 외치면 모두가 일제히 물건을 숨겼습니다. 한 번은 제가 직접 그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한국 DVD를 거래하던 순간 누군가 피상이라고 외쳤습니다. 순식간에 판매자는 DVD를 재킷 안에 숨겼고 구매자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자리를 떴습니다. 5초 후 단속원이 지나갔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대규모 단속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단속원 20명이 장마당에 들이닥쳤습니다. 그 순간 장마당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움직임이 멈췄고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단속원들은 한 명 한 명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방을 뒤집어야 했고 어떤 사람은 몸수색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불법 물건은 거의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미리 숨겼거나 도망쳤기 때문이었죠. 저는 장마당을 떠나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곳은 정말 다크웹 같은 곳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평범한 시장이지만 그 아래에는 거대한 불법 거래 네트워크가 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위험한 장사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위험을 피하고 돈을 벌 수 있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장마당에서 10년 넘게 생존하며 저는 한 가지 의문을 품게 됐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위험한 불법 장사로 부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평생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할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저는 성공한 장사꾼들을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3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 공통점은 정보 네트워크였습니다. 성공한 장사꾼들은 항상 정보를 가장 먼저 얻었습니다. 단속 정보, 물건 공급 정보, 가격 변동 정보. 이 모든 것을 남들보다 빨리 알았죠. 철수라는 30대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중국산 전자제품을 팔았는데 장마당에서 가장 성공한 장사꾼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형제, 비밀을 하나 알려줄까? 그가 어느 날 제게 말했습니다. 장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정보야. 나는 단속원 3명, 국경 경비대원 1명, 중국 브로커 5명과 연결돼 있어. 그들에게서 정보를 얻지. 철수는 매주 이들에게 작은 선물이나 돈을 줬습니다. 그 대가로 그는 귀중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언제 단속이 있는지, 어떤 물건이 곧 중국에서 들어올지, 어떤 물건의 가격이 오를지. 이 모든 정보가 그를 부자로 만들었습니다. 한 번은 철수가 단속원으로부터 다음 주 대규모 단속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그는 즉시 위험한 물건들을 모두 숨겼고 다른 장사꾼들에게는 알리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많은 장사꾼이 물건을 압수당했지만 철수는 무사했습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공급선 확보였습니다. 성공한 장사꾼들은 안정적인 물건 공급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중국과의 연결이 중요했죠. 명숙이라는 40대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중국 화장품과 옷을 팔았는데 항상 최신 제품을 가장 먼저 들여왔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나는 중국 단둥에 친척이 있어. 명숙이 말했습니다. 그 친척을 통해 중국 물건을 받아. 국경을 넘어오는 건 브로커가 처리하고 나는 받기만 하면 돼. 명숙의 공급선은 단순히 물건만 제공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최신 트렌드 정보도 함께 제공했습니다. 중국에서 이런 화장품이 유행이래, 이런 옷이 인기래라는 정보를 바탕으로 명숙은 앞서가는 장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공급선을 확보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였습니다. 가장 흔한 방법은 중국에 친척이나 지인을 두는 것이었습니다. 탈북자들이 중국에 정착하면 북한에 남은 가족들에게 물건을 보내주는 경우가 많았죠. 또 다른 방법은 밀수 브로커와 연결되는 것이었습니다. 국경 지역에는 전문적으로 물건을 밀수입하는 브로커들이 있었습니다.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 안정적으로 물건을 공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공통점은 시장 감각이었습니다. 성공한 장사꾼들은 가격 변동을 예측하는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영철이라는 50대 남자는 장마당의 전설이었습니다. 그는 쌀과 옥수수를 거래했는데 항상 가격이 오르기 직전에 사고 가격이 최고점일 때 팔았습니다. 어떻게 가격을 예측하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경험이야. 날씨, 수확시기, 국가정책. 이 모든 걸 고려해야 해. 영철이 대답했습니다. 예를 들어 겨울이 다가오면 쌀 가격이 오른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미리 쌀을 대량으로 사두었다가 겨울에 비싸게 팔았죠. 또한 국가에서 배급을 준다는 소문이 돌면 쌀 가격이 떨어진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영철의 창고에는 항상 물건이 가득했습니다. 비축이 중요해. 가격이 낮을 때 사서 쌓아두고 가격이 오를 때 팔아야 해. 그의 전략은 간단했지만 효과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장 감각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담대함도 필요했습니다. 큰 돈을 벌려면 큰 위험을 감수해야 했으니까요. 한 번은 영철이 돈주에게 큰 돈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쌀을 대량으로 샀습니다. 만약 가격이 오르지 않으면 그는 파산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예측은 정확했고 한 달 후 쌀 가격이 2배로 뛰었습니다. 영철은 빚을 갚고도 엄청난 이익을 남겼습니다. 성공한 장사꾼들의 또 다른 공통점은 팀워크였습니다. 그들은 혼자 일하지 않았습니다. 가족, 친구, 동료들과 협력했죠. 명숙의 경우 남편이 물건을 운반하고 딸이 손님을 응대하고 아들이 단속원을 감시했습니다. 온 가족이 하나의 팀으로 움직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효율도 높아지고 위험 상황에서도 빠르게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공에는 어두운 면도 있었습니다. 성공한 장사꾼일수록 더 큰 위험에 노출됐습니다. 단속원의 표적이 되기 쉬웠고 돈주나 다른 장사꾼의 질투를 사기도 했습니다. 철수는 한 번 큰 위기를 겪었습니다. 경쟁 장사꾼이 그를 단속원에게 밀고 한 것이었습니다. 철수는 모든 물건을 압수당하고 벌금까지 물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일어서서 더 조심스럽게, 더 영리하게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장마당에서의 성공은 운이 아니라 전략이었습니다. 정보 공급선, 시장 감각, 그리고 담대함. 이 네 가지를 갖춘 사람만이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마지막 질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가는 게 과연 행복일까? 장마당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그 답을 찾게 됐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가을날이었습니다. 장마당은 여느 때처럼 사람들로 붐볐고 장사꾼들은 목청껏 물건을 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그날이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몰랐지만요.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저는 장마당을 걷다가 한 젊은 여성을 봤습니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한국 DVD를 팔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눈빛은 불안으로 가득했습니다. 얼마예요? 한 남자가 물었습니다. 중국 돈 20위안이에요. 빨리 결정하세요. 여성이 조급하게 대답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단속이야. 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평소와 달리 단속원들이 사방에서 동시에 나타났습니다. 도망칠 틈도 없었습니다. 여성은 창백해진 얼굴로 DVD를 숨기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단속원 하나가 그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뭘 팔고 있었어? 단속원이 소리쳤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단속원은 그녀의 가방을 빼앗아 뒤집었습니다. 한국 DVD들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남조선 물건이잖아. 단속원이 분노했습니다. 너 지금 국가를 배신한 거야. 여성은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동생이 아파서 돈이 필요했어요. 주변 사람들은 숨죽이며 지켜봤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나설 수도 없었습니다. 자신도 똑같이 당할 수 있었으니까요. 단속원들은 여성을 끌고 가려 했습니다. 그 순간 여성의 눈에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아마 노동 단련대로 끌려갈 것이고 가족은 더 큰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장마당의 현실이었습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인생이 끝날 수 있는 곳. 생존을 위해 법을 어겨야 하지만 척발되면 모든 것을 잃는 곳.
여성이 끌려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본 모든 것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돈주에게 빚을 지고 떨던 장사꾼들, 단속원 눈치를 보며 몰래 물건을 팔던 사람들, 굶주린 아이들을 데리고 온 어머니들, 금지된 한국 드라마를 보며 다른 세상을 꿈꾸던 젊은이들, 그리고 지금 끌려가는 이 여성. 나도 언젠가 저렇게 될 수 있어. 그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장마당에서 아무리 조심해도 아무리 똑똑해도 결국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집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평양의 야경은 어둡고 조용했습니다. 몇몇 건물에만 불이 켜져 있었고 대부분의 집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할까?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매일 단속을 피하고 생존을 위해 법을 어기고 언제 잡힐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서 사는 게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여기서는 평생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나는 자유로운 곳으로 가야 해. 장마당은 제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첫째, 생존의 힘을 배웠습니다. 북한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창의적이고 강인했습니다. 둘째, 사람들의 강인함을 봤습니다. 돈주, 단속원, 장사꾼, 손님.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남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비록 때로는 서로를 해치기도 했지만 그들 모두 피해자였습니다. 시스템의 피해자였죠. 셋째, 자유의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장마당에서 몰래 팔리던 한국 드라마, 중국 물건들. 이것들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다른 세상이 존재한다는 증거였고 자유로운 삶이 가능하다는 희망이었습니다. 저는 탈북을 결심한 후 2년 동안 준비했습니다. 브로커를 찾고 돈을 모으고 경로를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18년 저는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탈북 과정은 지옥 같았습니다. 강을 건널 때의 공포, 중국에서 숨어 지내던 불안, 한국에 도착하기까지의 긴 여정. 모든 순간이 악몽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습니다. 단속을 걱정하지 않고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것.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말하고 보고 들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지금 저는 한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때때로 장마당을 떠올립니다. 그곳에서 만났던 사람들, 그곳에서 겪었던 일들. 그 모든 것이 저를 오늘의 제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만약 그날 그 여성이 끌려가는 것을 보지 않았다면 저는 아직도 장마당에서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한순간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북한 장마당은 단순한 시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북한 사회의 축소판이었습니다. 권력, 부패, 생존, 희망, 절망. 모든 것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게 장마당은 제2의 학교였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세상을 배웠고 자유의 가치를 깨달았고 더 나은 삶을 꿈꿀 수 있게 됐습니다. 북한에 아직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장마당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늘도 단속을 피하고 생존을 위해 싸우고 희망을 잃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그들도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장마당이 더 이상 생존의 전쟁터가 아닌 진정한 자유의 공간이 되는 날을 꿈꿉니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었던 북한 장마당의 진짜 이야기입니다. 감사합니다. 장마당은 저에게 절망이자 동시에 희망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생존의 힘을 배웠고 자유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리즈를 보시면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무엇이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이 영상이 의미 있으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 주변 분들과도 꼭 공유해주세요. 더 많은 사람들이 북한의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해두시면 앞으로도 북한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탈북민의 실제 경험담, 북한 사회의 숨겨진 진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을 계속 나누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